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장정일의 독서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읽은 책이 세상이며 읽기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 책에 실린 많은 독후감이 그렇듯이 독서를 파고들면 들수록 도통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흔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 길은 책 속으로 난 길이 아니라 책의 가장자리와 현실의 가장자리 사이로 난 길이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장정일 씨의 말입니다. 8번째 독서일기를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이라는 제목으로 낸다. 원래의 포부는 60세가 될 때까지 20여 권이 넘는 독서일기를 내는 것이었고, 그때까지 같은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 독자들과 맺은 암묵적인 약속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년이면 어영부영 50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 한 점도 돌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제목은 물론 체제마저 바뀌었으니 거기에 대한 변명이 없을 수 없다. 여태껏 나온 7권의 독서일기는 모두 원고지 1100매 전후로 한 권씩 편집되어 왔다. 그 기준대로라면 벌써 8권, 9권이 나오고 10권째가 진행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나는 원고를 틀어쥐고 책을 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어렴풋한 상태지만 인터넷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독자와 만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종이책 출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독서일기는 인터넷판 독서일기로 가는 길의 징검다리다. 책 제목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은 나의 독서 버릇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많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데 책을 읽는 도중에 빌려 읽기가 너무 아까운 좋은 책이나 다 읽고 나서 필히 곁에 두어야 할 책을 뒤늦게 산다.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책 가운데는 읽고 나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다. 책을 읽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듯 버리는 일도 그런 것인데 내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외출을 할 때 버릴 책을 미리 준비했다가 아무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기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독서일기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그런 글쓰기 용례나 단어가 있긴 한 듯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실은 이 용어가 생긴 것은 1994년 나의 독서일기가 나오면서부터다. 그때부터 독서일기란 신조어가 일반적인 독후감이나 독서 감상문과 같은 층위의 일반 명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모두들 이 단어를 무심히 사용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독서일기란 실현 불가능한 글쓰기다. 말 그대로 독서일기란 매일 밥 먹듯 책을 읽는 사람이 쓰는 것으로 그 일의 어려움이 이 지지부진한 권수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엄살일까? 돌을 닦는 스님처럼 책 읽기에 몰두한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일도 아니지만 무릇 책 읽는 일은 도가 아니다. 이번 책에 실린 많은 독후감이 그렇듯이 독서를 파고들면 들수록 도통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흔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 길은 책 속으로 난 길이 아니라 책의 가장자리와 현실의 가장자리 사이로 난 길이다. 위의 언명과 별개로 깨달음은 항상 버리는 일과 관련이 있을 텐데 먹고 사는 일이 포박된 나의 독서일기는 오히려 방금 읽고 난 티끌 같은 문장과 단어가 흩어질세라 끌어모으기 바쁘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될지 애써 모아 먼지 구덩이가 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2010년 장정일. 일부 읽기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다. 내가 왜 이 책을 읽는지. 장정일의 독서일기. 장정일 랜덤하우스 2007년. 이 책은 이렇게 책에 대한 그 독후감 같은 독서일기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책입니다. 20대의 독립을 위하여 88만 원 세대. 우석권 박권일 씨가 지었고 레디앙에서 나온 2007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한국은 OECD 30여 회원국 가운데서 젊은 세대의 평균 결혼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군에 속한다.
회원국 가운데 선두 그룹을 이루는 유럽의 경우 대개 16세에 사랑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무렵부터는 독립을 희망한다. 그래서 20세가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는 친구들로부터 악이라는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군복무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대 독립은 쉽지 않다. 88만 원 세대는 10대의 성적 자율권이나 20대의 동거권이라는 섹시한 주제로 말문을 열지만 기실은 경제학 관련서다. 우리나라의 20대가 사랑하는 사람과 쉽게 동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이 깊어서거나 다른 나라 젊은이들보다 금욕적이어서가 아니다. 빤하지 않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동거나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 방도가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시민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18세의 독립을 희망하는 젊은 동거인들에게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나 늦어도 2만 달러 즈음에서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끝났다고 한다. 먼저 국가는 혼자 살거나 동거를 선택한 젊은이들에게 50에서 60%에 이르는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제공한다. 1년간의 등록금이 돈 1,000만 원에 육박하고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그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는 한국에서는 독립한 20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연 50만 원으로 등록금을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유럽과 비교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무리라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유럽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20대 독립 희망자의 주거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해결했다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알바 임금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어정쩡하고 제한적이나마 문무성의 장학금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었다. 동경처럼 주거 비용이 비싼 지역을 제외하면 이럭저럭 20대가 독립을 꾸려갈 수 있는 게 일본이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맛보기다. 저자들도 말하듯이 청소년들이 20대에 독립을 하거나 더 일찍 동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 자체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20대 독립이 불가능한 사회는 그만큼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꽉 막혀 있고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장치들을 갖추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의 독립을 지체시키는 비효율적인 사회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퇴행적 성인의 등장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 저자들은 묻는다. 10대 후반에 독립하고 동거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된 선진국의 10대와 지체 현상 속에서 종속된 존재로서 어둡게 20대 초반을 맞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현재 취직난으로 고투하는 우리나라의 20대들은 IMF를 맞았을 때 10대였다. 이 지지리도 운 없는 세대는 IMF 이후 파상적으로 진척되어 온 세계화와 현 정부가 벌인 잘못된 경제정책의 이중 희생자다. 노무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부추겼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했던 박정희나 벤처기업에 주력했던 김대중의 경제정책과 역행한다. 중소기업은 그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영업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비상 탈출구다. 하지만 독과점과 프랜차이징이 젊은이가 차지해야 할 새로운 일자리를 치워버리고 창업시장에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생존이 걸린 10%의 구직을 위해 20대끼리 과잉 경쟁을 벌이는 한편 나머지 90%는 비정규직을 감수하거나 실업자가 되었다. IMF 이후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부추겨진 것은 침탈적 다국적 기업, 언제부턴가 초국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나는 그런 이중 언어를 믿지 않는다. 에 맞설 방어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저자들은 바로 그 생각이 다난이었으며 경제정책 이반자들의 철학 부재가 드러난 지점이라고 말한다.
세계 경제는 1900년대 초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자본주의를 이끌어왔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에 의한 포디즘이 종언을 고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포스트 포디즘 시대로 돌입했다. 이런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룡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지방기업이 각계 약진해야 했다. 바로 거기서 세계적인 명품이 나오고 경쟁력이 생기고 다원화가 조성한 사회 안전망에서 저자들이 생물학에서 빌려온 개념인 경제적 다안성이 생긴다. 분명 이 책은 경제학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20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며 결단하기를 권하는 책이다. 요즘 와서 참 듣기 힘들어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원래 굉장히 전투적인 데다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독점해 왔던 문제의식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똑같은 제목의 책 3권이 보일 것인데 그것들은 차례대로 체르셰프스키가 1862년에 쓴 사회주의 이상에 관한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열린 책들에서 2003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레닌이 1902년에 쓴 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 출판사 1999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각국에 산재한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에게 답하는 논문집 무엇을 할 것인가 갈무리에서 2004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공유한다고 해서 88만 원 세대의 저자들이 혁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88만 원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오늘의 20대들에게 짱돌을 들라고 선동하지도 않는다. 저자들은 말한다. 지금 88만 원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짱돌은 당장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징 매장에 출입하는 것을 끊는 일이라고. 만약 20대 1만 정도가 스타벅스에 가기를 거부하고 20대 사장이 직접 내려주는 커피와 차를 마시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100명의 20대가 자신의 카페를 가지고 경제적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무력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이런 소비운동은 4.19 세대, 60년대, 유신 세대, 70년대, 광주 세대, 80년대와 같은 정치 사회적 동질의식이 없는 현재의 파편화된 세대에게 세대의식을 마련해준다.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반 프랜차이징 운동은 스위스와 스웨덴 같이 프랜차이징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가 4만 달러 경제로 넘어갔던 사실과 프랜차이징을 늘리면서 사회 양극화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전체 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책이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육은 포디즘 시대에나 맞는 대량 생산 교육이다. 암기, 획일 점수로 유지되는 표준화된 교육으로는 결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 흥미로운 통계에 따르면 국민경제 성장률과 문맹률이나 고등학교 교육 간에는 상관관계가 보이지만 대학 진학률과 맞춰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고작 27% 정도인데 맥가이버 칼로 유명한 빅토리녹스부터 스위스 시계는 물론 내가 평생 오매불망한 하이엔드 오디오 골드문트까지 스위스에는 명품 공장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하는 대학에 꾸역꾸역 가야만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은 어쩐 일일까? 학교 안에서는 개성과 효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 밖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주 반갑게도 저자들은 탈포드주의 시대에는 사회가 시켜주는 표준화된 공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민들의 수준 높은 독서가 고 사회적 자본의 총량이라는 이 저자들은 현재의 386 세대를 다른 세대와 비교한다면 해방 이후 가장 독서를 많이 했던 세대이고 현재도 가장 많은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할 여력이 없는 다음 세대, 현재의 20대, 1900, 이 책이 나왔던 시점이 2010년 그 기점에서 20대를 말하는 겁니다. 에 비해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바로 이 386 세대에 의해 현재의 10대, 즉 그들의 자녀가 사교육 시장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 못할 수수께끼다.
교육이라는 상징 자본을 통해 사회적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386 세대는 자신들이 맛본 성공 비법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책이다. 승자 독식이 기정사실화된 현재의 경제정책이 계속된다면 10% 안에 들 수 있는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20대는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평균 88만 원의 임금으로 살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황이 이러하다면 현재 구직난에 처한 젊은이들과 중산층도 되지 못할 미래의 젊은이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이겠는가? 저자들이 따르면 이 상황이 가장 나쁘게 진행되는 경우는 마치 1세기 전 유럽에서 벌어졌던 두 번의 전쟁 직전처럼 이 사회가 파시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과열된 민족주의 정서와 우경 보수화가 그 전조인지도 모른다. 암울한 미래를 벗어나는 방법이 전무하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아래 세대와 나누는 것이다. 일례로 스웨덴의 볼보사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볼보주의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전체 임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젊은 실업자군을 흡수하는 형태다. 기성세대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월급을 조금 덜 받는 대신에 평생 일할 것인가,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 대신에 잠깐 일할 것인가를 집단이 선택하는 게임이다. 어차피 독과점을 굳힌 대기업은 실업 예비군이 많아질수록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또한 젊은이들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경제상의 불균형은 결국 언젠가 폭발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혁명이든 공황이든 그 대가는 항상 처참하다. 일면 세대론으로도 읽히는 이 책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자리에 앞서 안착한 기성세대와 지금 평균 88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0대가 되더라도 평균적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50대가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주기적 소득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현재의 20대 사이에 놓여 있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는다. 우리 사회가 알지 못한 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암종을 가르친다는 전만으로도 88만 원 세대는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책을 읽고 난 이 작가의 독후감이 일기처럼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당신은 애서광인가?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 책을 한 번이라도 훔쳐본 적이 있다. 서점 주인에게 외상을 달라고 떼를 써본 적이 있다. 다 읽지 못할 것을 예감하면서도 사는 책이 많다. 매일 서점을 들러야 직성이 풀린다. 인터넷 서점 포함해서요. 단골 헌책방이 있다. 초판본을 보며 마음이 설렌다. 자신의 책의 소유주를 밝히는 나만의 표식을 한다. 내용은 별로지만 책 자체가 아름다우면 마음이 동한다. 도서관을 좋아하지만 직접 소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새 책방보다 헌 책방에 더 관심이 많다.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책이 있다. 쌀이 떨어져도 사야 할 책은 꼭 산다. 어떤 책을 달라고 책 주인에게 떼를 쓴 적이 있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유독 서점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 거의 심장이 멎는다. 여자든 남자든 멋진 남자로 대체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스타프 플로베르 법무사에서 나온 2004년도 책 애서강 이야기의 독서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네, 여러분은 애서강이신가요? 네, 오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독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